칼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1597년 9월 16일 새벽, 명량의 앞바다. 배 위에 선 한 남자는 지평선 너머로 밀려오는 적선 300척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모르는 신화 속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3번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다시 이 자리에 불려 나온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그의 뒤에는 단 12척의 배가 있었다. 조선 수군 전체가 그것뿐이었다. 왕은 그를 믿지 않았다. 조정은 그를 역적으로 몰았다. 백성들조차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시는 바다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조선은 끝난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승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이번에는 자신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걸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것을.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그는 칼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3번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고 그럼에도 네 번째 다시 일어선 한 인간의 이야기다. 승리보다 두려움이 컸고 명예보다 고독이 깊었던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이야기, 인생록을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1545년 한양의 작은 골목 어딘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양반이었지만 가난했다. 아버지 이정은 하급 관료였고 집안에는 늘 빚이 있었다. 어린 이순신이 본 세상은 화려한 궁궐이나 넓은 마당이 아니라 좁은 방과 낡은 집, 그리고 끼니를 거르는 어머니의 뒷모습이었다. 그의 집안은 덕수이씨 가문이었다. 먼 조상 중에는 고려시대의 명신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였다. 이순신이 태어날 무렵 그의 집안은 이미 몰락한 지 오래였다. 양반의 체면은 지켜야 했지만 그 체면을 지킬 돈은 없었다. 어린 이순신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형 유신, 동생 우신과 함께 놀았다. 그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고 때로는 싸웠고 때로는 울었다. 평범한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찍부터 남달랐다고 전해진다. 동네 아이들과 전쟁놀이를 할 때 그는 항상 장수 역할을 맡았다. 나무 막대기로 칼을 만들고 흙으로 성을 쌓고 아이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였다. 어른들은 그런 그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어린 이순신은 진지했다.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하나의 꿈이 있었다. 장수가 되는 것. 전장에 나가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가 그린 미래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의 집안은 가난했고 그가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말을 사야 했고 무기를 사야 했고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 모든 것에는 돈이 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동네에서 말을 빌려 타는 법을 배웠다. 나무 막대기로 칼 휘두르는 연습을 했다. 밤늦게까지 병서를 읽었다. 손에 쥐어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10대 후반 그는 결혼을 했다. 상대는 방진의 딸 방씨였다. 가난한 집안끼리의 혼인이었다. 화려한 혼례식도 없었고 넓은 집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아꼈다. 방씨는 조용하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꿈을 좇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뒤에서 지탱했다. 남편이 시험 준비로 집을 비울 때 그녀는 홀로 살림을 꾸렸다. 남편이 낙방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위로 대신 묵묵히 밥상을 차렸다. 이순신은 그런 아내를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무과에 합격하겠다고.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당당한 무관이 되어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순신은 22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무과 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말타기도 연습했고 활쏘기도 연습했고 병서도 읽었다. 시험장은 수많은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모두 이순신처럼 장수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좋은 말을 타고 왔고 좋은 갑옷을 입었고 좋은 무기를 들었다. 이순신은 그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다. 그가 탄 말은 빌려온 것이었고 그의 갑옷은 낡았고 그의 활은 오래된 것이었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과목은 기사치수,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말에 올라탔다. 말이 달렸다. 그는 활을 당겼다. 그리고 쏘았다. 하지만 그 순간 말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이순신은 균형을 잃었다. 그는 말에서 떨어졌다.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다리에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말했다. 저것 봐라. 말에서 떨어지다니. 이순신은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부러진 것이었다. 그는 시험장에서 실려 나갔다. 첫 번째 도전은 그렇게 끝났다. 집에 돌아온 이순신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리는 깁스를 했고 움직일 수 없었다. 방 씨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이순신은 생각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장수가 되는 건 나한테는 무리인 걸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리가 나으면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몇 달이 지났다. 다리가 나았다. 이순신은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열심히 했다. 말타기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씩 했다. 균형 잡는 법을 배웠다. 말의 습성을 공부했다. 이듬해 그는 다시 시험장에 나갔다. 23살이었다. 이번엔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기사 과목을 무사히 통과했다. 다음 과목도 괜찮았다. 그는 희망을 느꼈다. 이번에는 될 것 같다. 하지만 최종 발표에서 그의 이름은 없었다. 낙방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었고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했다. 그리고 평범함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이순신은 한강을 건너며 생각했다. 또 실패했다. 또 집에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아들도 있었다. 이름은 회였다. 아기는 아버지를 보고 웃었다. 그 웃음이 이순신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세 번째 도전은 24살 때였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다. 낙방. 시험관은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노력은 하지만 재능이 부족해 보이네.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순신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분노였을까?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체념이었을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계속 준비했다. 25, 26, 27. 해가 바뀌었지만 그는 계속 훈련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다. 아직도 무과를 준비하나? 이제 그만둘 때도 됐지 않나? 친척들은 그에게 다른 일을 찾으라고 권했다.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뭐라도 하라고. 하지만 이순신은 듣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 보였다. 무관이 되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꿈꾼 것이었다. 아내 방 씨는 남편을 믿었다. 비록 집안은 더 가난해졌고 빚은 늘어났고 아이들은 배를 골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포기하면 그것은 죽음과 같다는 것을. 1572년 이순신은 28의 나이로 다시 무과 시험장에 섰다. 네 번째 도전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여유가 있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그의 몸은 단련되어 있었다. 말타기는 자연스러웠고 활쏘기는 정확했고 창 다루기는 능숙했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다. 3번 실패한 사람은 네 번째에서 잃을 게 없다는 것을 안다. 시험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는 각 과목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합격선 위에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가 났다. 이순신의 이름이 있었다. 합격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히 그의 이름이었다. 이순신. 덕수 이씨. 서울 출시. 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 안도, 그리고 허탈함. 3번 실패하고 네 번째에 이룬 합격. 그것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왜 나는 한 번에 합격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그는 합격했다. 이제 그는 조선의 무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합격했소. 방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고하셨어요. 그날 밤 이순신은 아이들을 안고 생각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무과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이라는 것을. 무과에 합격한 이순신은 첫 직책을 받았다.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 전국 가장 낮은 무관직이었다. 함경도 조선의 최북단.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 여진족이 수시로 침입하는 국경지대. 그곳이 이순신의 첫 근무지였다. 한양에서 함경도까지는 멀었다. 이순신은 홀로 북쪽으로 향했다. 아내와 아이들은 한양에 남겨두었다. 하급 무관의 녹봉으로는 가족을 데리고 갈 형편이 되지 않았다. 함경도에 도착한 이순신이 본 것은 황량한 벌판과 낮은 산성,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이었다. 그는 즉시 현실을 깨달았다. 이곳은 한양에서 배운 병법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생존의 전장이었다. 여진족은 예고 없이 쳐들어왔다.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였고 활을 쏘며 약탈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조선군은 그들을 막아야 했지만 항상 뒤늦었다. 이순신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 어느 겨울밤 여진족이 습격해왔다. 이순신은 칼을 들고 나갔다. 어둠 속에서 적과 마주쳤다. 둘은 칼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순신의 칼이 상대의 목을 베었다. 따뜻한 피가 얼굴에 튀었다. 상대는 쓰러졌다. 눈은 여전히 떠 있었다. 이순신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다. 저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을까? 아내가 있었을까? 아이들이 있었을까? 하지만 전쟁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여진족은 왔다. 그리고 이순신은 싸워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이순신은 점점 능숙해졌다. 적을 죽이는 것에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는 척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꾸었지만 낮에는 담담한 척 칼을 휘둘렀다. 그는 용감했다. 전투에서 앞장섰고 부하들을 이끌었고 공을 세웠다. 상관들은 그를 주목했다. 하지만 승진은 오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에게는 배경이 없었다. 권력 있는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조정의 연줄도 없었고 뇌물을 바칠 돈도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하급 무관일 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1년, 2년, 3년. 이순신은 여전히 하급 무관이었다. 30이 넘고 35이 넘어도 그는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었다. 그 사이 한양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지냈을까? 방 씨는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 남편에게서 오는 녹봉은 적었고 생활은 빠듯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고 친척들에게 빌려서 끼니를 이었다. 아이들은 자랐다. 10명. 세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먼 북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가끔 편지가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버지를 느낄 수 없었다. 이순신은 고독했다. 전장에서도 막사에서도 그는 혼자였다. 동료 무관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다. 뇌물을 주지 않고 윗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 1583년 39의 이순신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다. 그때 그는 함경도의 한 보성 만호로 있었다. 비록 낮은 자리였지만 그는 성실히 일했다. 국경을 지켰고 병사들을 훈련시켰고 방어 시설을 점검했다. 어느 날 상관인 병마절도사로부터 명령이 내려왔다. 여진족 토벌에 나서라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부하들을 이끌고 출전했다. 하지만 그 작전은 계획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절도사는 적의 위치를 잘못 파악했고 병력 배치도 엉망이었고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순신은 상관에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작전은 위험합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절도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가르치려 드느냐. 명령대로 하라. 이순신은 딜레마에 빠졌다. 명령을 따르면 부하들이 위험에 빠진다. 하지만 명령을 거역하면 자신이 처벌받는다. 그는 선택했다. 부하들을 구하는 쪽을. 그는 상관의 명령을 일부 수정해서 실행했다. 병력을 다르게 배치했고 다른 경로로 진군했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였다. 결과적으로 작전은 성공했다. 여진족을 격퇴했고 아군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하지만 절도사는 화를 냈다. 내가 감히 내 명령을 어겼느냐. 이순신은 변명하지 않았다. 명령을 수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옳은 판단.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너는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부하일 뿐이다. 보고가 올라갔다. 이순신은 상관의 명령을 어긴 죄로 파직되었다. 39살의 이순신은 모든 직책을 잃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왔다. 10여 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다. 아이들은 많이 자라 있었다. 큰아들은 이제 청년이었고 둘째 열과 셋째 면도 성큼 컸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현실은 가혹했다. 이순신은 무직이었다. 녹봉도 없고 직책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다. 방 씨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살림을 꾸려갔다. 이순신은 그 시간이 힘들었다. 10여 년을 북쪽 변방에서 보냈건만 돌아온 것은 파직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무엇을 이루었나?
하지만 그는 또다시 포기하지 않았다. 몇 달 후 이순신은 복직되었다. 조정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하가 있었고 그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왔다. 1587년 이순신은 전라도의 한 지역 군수로 있었다. 그때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북방 전투에 참여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출전했다. 하지만 전투 중에 또다시 상관과 마찰이 빚어졌다. 이번에도 이순신은 잘못된 명령을 수정했고 이번에도 상관은 그를 고발했다. 이번에는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 백의종군. 백의종군이란 관직을 박탈당한 채 일개 사병으로 군대에 남아 싸우는 것이었다. 갑옷도 입지 못하고 말도 타지 못하고 그저 짐을 나르고 자비를 하며 전장을 따라다니는 것. 이것은 치욕이었다. 한때 장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인처럼 취급받았다. 동료들은 그를 비웃었고 병사들은 그를 무시했다. 40이 넘은 나이에 이순신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아침에 일어나 선임 병사에게 구타당하고 낮에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밤에는 추운 막사에서 잠들었다. 그는 굴욕을 삼켰다. 분노를 삼켰다. 절망을 삼켰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는 배웠다. 굴욕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을.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 몇 달 후 그는 다시 복직되었다. 이번에도 그를 아는 누군가가 조정에서 변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1589년 이순신은 전라도 조산만호로 임명되었다. 종사풍. 그의 나이 45이었다. 조산만호는 해안을 지키는 직책이었다. 이순신은 처음으로 바다를 접했다. 그때까지 그는 주로 육지에서 싸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바다를 알아야 했다. 그는 바다를 공부했다. 조수간만의 차를 배웠고 해류의 흐름을 익혔고 바람의 방향을 읽었다. 그는 대를 타고 연안을 순찰했고 수군 병사들을 훈련시켰고 방어 시설을 점검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비보가 날아왔다. 아버지 이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이순신은 급히 한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그는 아버지의 영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는 평생 하급 관료로 살았다. 큰 뜻을 이루지 못했고 부유하지도 못했고 유명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을 키웠고 가족을 지켰고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다. 이순신은 아버지를 닮았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빛나지 않지만 성실하고 쉽게 성공하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장래를 치르는 동안 이순신은 많은 것을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미래를. 그는 이제 45이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몸은 예전만 못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다.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나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일까?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1591년 2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임명한다는 조서였다. 전라좌수사, 정삼풍. 전라도 해안의 모든 수군을 총괄하는 높은 자리였다. 이순신은 믿을 수 없었다. 왜 자신인가? 왜 지금인가?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 이순신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정삼품에 오른 것인가? 이유는 조정에 있었다.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여러 경로로 들어왔다. 조정은 전쟁을 대비해야 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장수가 필요했다.
이순신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는 전투 경험이 풍부했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고 정치적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선택되었다. 이순신은 가족에게 말했다. 여수로 가야 하오. 방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순신은 여수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조선 수군은 형편없었다. 배는 낡았다. 판옥선들은 오래되어 여기저기 썩어 있었다. 수리가 필요했지만 예산은 없었다. 병사들은 훈련받지 못했다. 그들은 농민이거나 어부였다.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노를 젓는 법만 알았지 싸우는 법은 몰랐다. 무기는 부족했다. 화포는 오래되어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고 화약은 습기에 젖어 있었고 화살은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순신은 상황을 파악하고 암담함을 느꼈다. 이것으로 어떻게 싸운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즉시 개혁에 착수했다. 첫째, 배를 수리하고 새로 건조했다. 그는 목수들을 모았고 예산을 긁어 모았고 밤낮으로 배를 만들게 했다. 둘째,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매일 아침 병사들을 모아 훈련을 시켰다. 노젓기, 칼쓰기, 활쏘기, 화포 발사.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셋째, 무기와 보급을 확보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했고 조정에 계속 보고를 올렸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군량과 무기를 모았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거북선. 거북선은 이순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이전부터 비슷한 개념의 배가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것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했다. 그는 설계도를 그렸다. 배의 윗부분을 덮고 뾰족한 못을 박고 용머리를 달아 연기를 내뿜게 하고 사방으로 포를 쏠 수 있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저런 이상한 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돈 낭비다. 하지만 이순신은 계속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1592년 초 거북선 첫 호가 완성되었다. 이순신은 시험 운행을 했다. 배는 느렸지만 튼튼했다. 포는 강력했고 방어력은 우수했다. 이순신은 만족했다. 이 배라면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시작되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었다. 적의 수는 10만이 넘는다. 아니, 어떤 보고에는 20만이라고 했다. 그들은 조총으로 무장했고 전투 경험이 풍부했고 기세가 등등했다. 부산포는 하루 만에 함락되었다. 첨사정발은 항전했지만 압도적인 적 앞에 무너졌다. 동래성도 무너졌다. 부사 송상현은 끝까지 싸웠다. 성문에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잔스이 짜다운 난라는 글귀를 남기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러나 그의 희생으로도 동래성은 지켜지지 못했다. 일본군은 빠르게 북상했다. 경상도를 휩쓸었다. 충청도로 진격했다. 상주에서 조선군이 막아섰다. 신립장군이 이끄는 8천의 군사가 탄금대에서 방어선을 쳤다. 하지만 전투는 참혹했다. 조선군은 전멸했다. 신립은 강에 투신해 자결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열렸다. 선조는 공포에 떨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신하들은 도망갈 준비를 했다. 4월 30일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도망쳤다. 왕이 도망치자 백성들은 절망했다. 한양은 혼란에 빠졌다.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다. 5월 2일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했다. 불과 20날 만에 조선은 무너졌다. 멀리 전라도 여수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빨리 조선군이 이렇게 허무하게. 하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다. 그의 임무는 바다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명령이 내려왔다. 출전하라. 1592년 5월 4일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함대를 이끌고 출전했다.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총 85척의 배가 여수를 떠났다. 경상우 수사 원균도 합류했다. 원균은 이순신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이순신보다 먼저 수사가 되었지만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것이 원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함대는 동쪽으로 항해했다. 경상도 해안을 향해 나아갔다. 5월 7일 옥포 앞바다에서 적을 발견했다. 일본 수군 선단이었다. 배는 약 30척. 그들은 해안에 정박해 있었고 병사들은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다. 조선 함대가 돌진했다. 판옥선들이 일제히 포를 발사했다. 일본군은 놀랐다. 그들은 조선 수군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조선 수군이 이렇게 강력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 일본 대들은 작고 빨랐지만 화력은 약했다. 그들은 주로 접근해서 배에 올라타 백병전을 하는 전술을 썼다. 하지만 조선 판옥선은 달랐다. 배는 크고 튼튼했다. 그리고 멀리서 포를 쏠 수 있었다. 일본 대들이 접근하려 했지만 그 전에 포탄에 맞아 부서졌다. 전투는 일방적이었다. 일본 배 26척이 격침되었다. 나머지는 도망쳤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첫 승리였다. 병사들은 환호했다. 이순신은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전사자를 수습하라. 부상자를 치료하라. 배를 점검하라. 그날 밤 이순신은 일기를 썼다. 외적 26척을 격파하다. 우리 군사 중 사상자 없음.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안도감이 있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다에서 싸울 수 있다. 옥포해전 이후 이순신은 계속 출전했다. 하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매번 승리했다. 사천해전에서는 거북선이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다. 거북선은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했고 사방으로 포를 발사했고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일본군은 거북선을 보고 두려워했다. 저게 무슨 배냐? 괴물 같다. 거북선은 효과적이었다. 이순신의 판단은 옳았다. 소식은 조정에 전해졌다. 육지에서는 계속 패배하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이기고 있다는 소식. 선조는 기뻐했다. 신하들은 이순신을 칭찬했다. 조정은 그에게 상을 내렸다. 하지만 이순신은 우쭐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 주력 함대와 맞닥뜨렸다. 적선은 73척, 조선 함대는 56척. 수적으로는 일본군이 우세했다. 일본군 지휘관은 와키사카 야스하루였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조선 수군 따위 쉽게 무찔러 주겠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순신은 하객진의 이전을 펼쳤다. 배들을 하기 날개를 펼친 것처럼 반원형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일본 함대를 넓은 바다로 유인했다. 일본군은 추격했다. 그들은 조선 수군이 도망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이순신이 신호를 보냈다. 조선 함대는 일제히 돌아섰다. 하객진이 완성되었다. 일본 함대는 반원형의 조선 함대에 포위되었다. 포격이 시작되었다. 조선대들은 일제히 포를 발사했다. 일본대들은 사방에서 포탄을 맞았다. 일본군은 혼란에 빠졌다. 배들은 서로 부딪혔고 불에 탔고 가라앉았다. 전투는 몇 시간 계속되었다. 해가 질 무렵 일본 함대는 괴멸되었다. 일본군 전사자 수천 명, 격침된 배 59척, 노획한 배 12척. 조선 수군의 피해는 경미했다. 한산도 대처. 조선해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다. 이 전투로 일본의 서해 진출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를 통해 한양으로 보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순신은 바다를 장악했다. 하지만 그는 환호하지 않았다. 전투가 끝난 후 그는 배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물 위에는 수많은 시신이 떠 있었다. 적의 시신도 아군의 시신도.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썼다. 적선 59척을 격파하다. 바다가 피어 물들었다. 1592년 가을. 조선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명나라 원군이 왔고 의병이 일어났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계속 이기고 있었다. 조정은 이순신을 칭송했다. 선조는 그를 불러 상을 내렸다. 신하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칭송 뒤에는 어두운 감정도 있었다. 육지에서 싸우던 장수들은 이순신을 질투했다. 그들은 졌고 이순신은 이겼다. 그들은 비난받았고 이순신은 칭송받았다. 그 차이가 그들을 괴롭혔다. 특히 원균이 그랬다. 원균은 이순신과 함께 여러 해전에서 싸웠다. 하지만 모든 공은 이순신에게 돌아갔다. 사람들은 이순신만 기억했고 원균은 잊혔다. 원균은 조정에 보고서를 올렸다. 한산도 대첩의 공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순신만 지켜세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듣지 않았다. 이순신의 명성은 이미 너무 높았다. 원균의 질투는 점점 깊어졌다. 그리고 그 질투는 훗날 큰 화를 불러오게 된다. 한편 조정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선조는 이순신을 믿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너무 강력한 신한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역사를 보면 전쟁 영웅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지 않았던가. 선조는 이순신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하게 그는 이순신에게 계속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때로는 불합리한 명령도. 육지로 올라와 싸우라. 이순신은 거부했다. 수군이 육지로 올라가면 바다가 뚫립니다. 경은 과인의 명을 거역하는가? 신 바다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선조는 화를 냈다. 하지만 이순신을 처벌하지는 못했다. 전쟁 중이었고 이순신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그 불만은 쌓였다. 왕의 불만은 언젠가 폭발할 것이었다. 전쟁은 계속되었다. 1593년, 1594년, 1595년, 1596년. 이순신은 계속 바다를 지켰다. 그는 해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부산포해전, 웅포해전, 장문포해전. 승리하고 또 승리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고독했다.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전쟁 때문에 이순신은 여수를 떠날 수 없었고 가족들은 피난 중이었다. 가끔 편지가 왔다. 아내 방 씨의 편지. 집안은 괜찮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짧고 담담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뒤에 숨겨진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아내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남편이 언젠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아들들의 편지도 왔다. 큰아들 회는 이제 청년이 되어 군에 입대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싸우고 싶어 했다. 아버지, 저도 전장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순신은 답장을 썼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공부를 계속하여라. 전쟁은 내가 끝내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진중에서 이순신은 외로웠다. 부하 장수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친구는 아니었다. 그는 지휘관이었고 그들은 부하였다.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다. 밤이 되면 이순신은 혼자 막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도 순찰을 돌았다. 병사들의 사기는 괜찮다. 날씨가 흐리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갈 수가 없다. 원균이 또 불평을 늘어놓았다. 피곤하다. 외롭다. 마지막 한 줄은 그가 거의 쓰지 않던 감정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그 한 줄을 썼다. 외롭다. 승리하는 장수. 나라를 구한 영웅. 하지만 그 뒤에는 깊은 고독이 있었다. 1597년 초 일본군은 새로운 전략을 펼쳤다. 요시라는 일본 간첩이 조선에 잡혀왔다. 그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일본 수군의 가토 기요마사가 곧 조선 해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조선 수군이 공격하면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조정에 보고되었다. 조정은 들끓었다. 이순신에게 출전 명령을 내려야 한다. 선조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이순신은 즉시 출전하여 가토를 치라. 명령이 이순신에게 전달되었다. 이순신은 정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는 여러 이유로 판단했다. 첫째, 정보의 출처가 불확실했다. 둘째, 시기가 이상했다. 셋째, 일본군의 움직임과 맞지 않았다. 이순신은 조정에 보고했다. 이 정보는 의심스럽습니다. 출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조는 화를 냈다. 경은 왜 명을 거역하는가? 지금까지 승리했다고 교만해진 것이냐? 신하들도 이순신을 비난했다. 이순신이 전공을 독차지하려고 일부러 출전하지 않는 것이다. 명령이 또 내려왔다. 즉시 출전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이순신은 딜레마에 빠졌다. 명령을 따르면 함정에 빠진다. 하지만 명령을 거역하면 역적이 된다. 그는 다시 보고를 올렸다. 신의 판단으로는 출전이 위험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선조는 폭발했다. 이순신이 과인을 무시하는가? 조정회의가 열렸다. 신하들은 갈라졌다. 일부는 이순신을 변호했다. 이순신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왕의 편이었다.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역적 행위입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다. 이순신을 파직하고 압송하라. 1597년 3월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그는 여수를 떠나며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부하들은 울고 있었다. 그들은 통제사가 떠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통제사니 이순신은 그들에게 말했다. 잘 버텨라. 나는 곧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한양에 도착한 이순신은 즉시 투옥되었다. 그는 죄인이 되었다. 왕명을 거역한 역적. 취조가 시작되었다.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이냐? 신 그것이 함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내가 감히 왕의 판단을 의심하느냐?
신 바다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교만하다. 내 승리가 너를 오만하게 만들었다. 고문이 시작되었다. 내가 등에 내려쳤다. 1대, 2대, 10대, 20대. 이순신은 비명을 질렀다. 피가 흘렀다. 살이 찢어졌다. 대나무 꼬챙이가 손톱 사이에 박혔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순신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자백하라. 내가 역적이라고 자백하라. 신은 역적이 아닙니다. 고문은 계속되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순신은 버텼다. 그는 자백하지 않았다. 역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옥중에서 그는 죽음을 생각했다. 이제 끝인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켰다. 28에 무과에 합격하고 변방에서 수십 년을 보내고 47의 수사가 되고 전쟁에서 계속 이기.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 죽는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말인가?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정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신하들은 이순신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적은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반대했다. 특히 정탁, 이양복 같은 신하들이 이순신을 변호했다. 이순신은 역적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신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가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선조는 고민했다. 이순신을 죽이고 싶었다. 자신을 거역한 신하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시 이순신이 또 필요해질지도 모른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다. 사형은 면하되 백의종군. 이순신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일개 졸병으로 전장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1597년 4월 이순신은 옥에서 풀려났다. 그의 몸은 망가져 있었다. 고문으로 등은 상처투성이었고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그는 권율 장군 휘하로 배속되었다. 백의종군. 관직도 없이 흰 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다니는 것. 이것은 치욕이었다. 한때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낮은 사병이 되었다. 진영에 도착한 이순신을 본 병사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이순신이라고? 왕명을 거역했다며? 자업자득이지. 이순신은 묵묵히 일을 했다. 그는 짐을 날랐고 진영을 청소했고 선임 병사의 구타를 견뎠다. 어느 날 한 병사가 그에게 물통을 던지며 말했다. 야, 이순신, 물 길어와. 이순신은 물통을 들고 우물로 갔다. 물을 길었다. 돌아왔다. 다른 병사가 웃으며 말했다. 통제사 양반이 물장수가 됐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순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물통을 내려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밤이 되었다. 막사에서 이순신은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아팠다. 고문 후유증도 있었고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한 탓도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올 곳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가? 절망이 밀려왔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도망쳐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평생 해온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3번 무과에 낙방했어도 4번째에 응시했다. 수십 년 동안 변방을 떠돌아도 포기하지 않았다. 파직당해도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버티기로 했다.
언젠가는 끝난다. 이 치욕도,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난다. 그렇게 그는 견뎠다.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그 사이 바다에서는 재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순신의 후임으로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원균은 기뻐했다. 드디어 내가 이순신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이순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원균은 이순신과 달랐다. 이순신은 신중했다. 철저하게 준비했고 적을 연구했고 병사들을 아꼈다. 원균은 성급했다. 빨리 전공을 세우고 싶어 했고 적을 얕잡아봤고 병사들을 혹사시켰다. 조정은 원균에게 출전을 명령했다. 부산포를 공격하라. 원균은 망설였다. 부산포는 일본군의 본거지였다. 그곳을 공격하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조정은 계속 압박했다. 이순신은 매번 승리했는데 왜 경은 출전하지 못하는가? 원균은 자존심이 상했다. 이순신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는 출전을 결정했다. 1597년 7월 15일 칠천량 앞바다.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과 조우했다. 조선 함대는 약 150척. 원균은 자신만만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유인했다. 그리고 밤을 기다렸다. 칠천량 해협은 좁았다. 조선 배들은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병사들은 피곤했다. 경계는 느슨했다. 한밤중 일본군이 기습했다. 불화살이 날아왔다. 배들이 불타기 시작했다. 혼란이 일어났다. 적이다. 적의 습격이다. 조선 병사들은 당황했다. 갑옷을 입을 시간도 없었고 무기를 챙길 여유도 없었다. 일본 배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그들은 조선 배에 올라타 병사들을 학살했다. 원균은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선 함대는 무너졌다. 배들이 불타고 가라앉고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원균은 도망쳤다. 그는 작은 배를 타고 해안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육지에서 일본군을 만나 죽었다. 해가 떴을 때 칠천량 바다는 조용했다. 조선 배들은 거의 다 가라앉았다. 살아남은 배는 12척뿐이었다. 150척이 12척으로. 조선 수군은 사실상 전멸했다. 소식은 조정에 전해졌다. 선조와 신하들은 경악했다. 이럴 수가. 수군이 전멸했다니. 이제 바다가 뚫렸다. 왜군이 서해로 진출하면 한양이 위험하다. 공포가 조정을 휩쓸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순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어졌다. 이순신은 백의종군 중이었고 수군은 사라졌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이순신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1597년 8월 3일 권율의 진영에 있던 이순신에게 급보가 날아왔다. 왕명이었다.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 이순신은 명령서를 받아 들고 한참 서 있었다. 몇 달 전 그들은 자신을 옥에 가두고 고문했다. 역적이라고 불렀다. 백의종군을 명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불러들인다. 주변 병사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다시 통제사가 된대. 결국 필요하니까 다시 쓰는 거지. 불쌍하네. 이용당하는 거야. 이순신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이용당하고 있었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다시 필요하면 또 꺼내 쓰는 도구. 그는 명령서를 접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받아들여야 하나? 거부해야 하나? 거부할 수도 있었다. 나를 역적으로 몰았던 당신들이 이제 와서 다시 쓰겠다고? 사양하겠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조선의 문제였으니까. 바다가 뚫리면 조선이 망한다. 백성들이 죽는다. 아내가,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뿐이었다. 이순신은 결심했다. 또 한 번 하자. 네 번째를. 마지막으로. 그는 남쪽으로 향했다. 이순신이 남해안에 도착했을 그가 본 것은 폐허였다. 수군 진영은 무너져 있었다. 배는 12척. 병사들은 100여 명. 군량은 거의 없었다. 무기는 부족했다. 무엇보다 사기가 바닥이었다. 병사들은 이미 패배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기를 바랐다.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도망쳐서 살기를 바랐다. 부하 장수들이 이순신에게 말했다. 통제사님, 이제 수고는 끝났습니다. 배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12척으로는 싸울 수 없다. 그것은 상식이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순신은 천천히 말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장수들은 어리둥절했다. 12척.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이순신은 진지했다. 12척이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봤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싸우느냐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미 장소를 정해두었다. 명량해협. 명량해협은 진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물길이었다. 폭은 약 300m. 물살은 매우 빨랐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밀물과 썰물 때 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순신은 그곳을 선택했다. 좁은 곳이면 적의 배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다. 빠른 물살은 적의 기동을 방해한다. 조류를 이용하면 소수의 배로도 싸울 수 있다. 그는 배를 정비하게 했다. 12척밖에 없었지만 그 12척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다.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진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다. 우리는 적다. 하지만 비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약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조선이 있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아니, 두려움을 이긴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병사들에게 전해졌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9월 16일이 왔다. 새벽, 이순신은 일어났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계속 적선을 보았다. 그는 갑옷을 입었다. 칼을 찼다. 투구를 썼다. 배에 올랐다. 병사들이 집 앞에 있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오늘 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다. 이순신은 그들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적은 많고 우리는 적다.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지면 조선은 끝난다. 여기서 지면 우리 가족들이 죽는다. 여기서 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 우리는 싸운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이순신은 칼을 뽑았다.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나간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먼저 벤다. 그리고 그는 배 앞으로 걸어갔다. 아침 해가 떠올랐다. 그리고 지평선 너머에서 그것이 나타났다. 일본 함대. 배가 바다를 뒤덮었다. 하나, 둘, 열, 백. 셀 수조차 없었다. 300척이 넘는다고 했다. 조선 병사들은 숨이 막혔다. 저렇게 많다니. 우리는 죽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배의 맨 앞에 서서 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손이, 칼자루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두려웠다. 물론 두려웠다. 저 많은 적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 칼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다. 전진. 그의 배가 움직였다. 홀로. 다른 대들은 여전히 뒤에 있었다. 부하들이 외쳤다. 통제사님, 너무 앞서 나가십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배는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일본군은 비웃었다. 조선 배 한 척이 덤빈다. 저자를 격침시켜. 일본 배들이 몰려들었다. 이순신의 배에서 포가 발사되었다. 쾅, 쾅쾅, 쾅. 적선 하나가 명중당했다. 불이 붙었다. 가라앉기 시작했다. 또 한 발, 또 다른 적선이 부서졌다. 이순신은 계속 명령했다. 계속 쏴. 멈추지 마라. 그리고 그때 뒤에 있던 조선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통제사가 혼자 싸우고 있다. 그를 도와야 한다. 12척의 배가 일제히 전진했다. 좁은 해협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일본 배들은 수는 많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부딪혔, 뒤엉켰, 혼란에 빠졌다. 조선 배들은 계속 포를 쏘았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적선들이 하나씩 가라앉았다. 불타고 부서지고 침몰했다. 그리고 조류가 바뀌었다. 물의 방향이 바뀌면서 일본 배들은 더욱 통제가 어려워졌다. 그들은 물살에 밀려 서로 충돌했다. 이순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공격했다. 해가 기울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군이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미 30여 척이 격침되었고 병력 손실도 컸다. 그들은 후퇴를 선택했다. 조선 수군이 승리했다. 12척이 300척을 막아냈다. 병사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울었고 웃었고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가 이겼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순신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는 배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붉었다. 피와 불로 물들어 있었다. 시신들이 떠다녔다. 그는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일도 싸워야 하고 모레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만은 버텨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다. 적선 30여 척을 격파했다. 아군 피해는 경미하다. 병사들이 용감하게 싸웠다. 날씨가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한 줄을 더 적었다. 두려웠다. 명량해전 이후 조선 수군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졌다. 이순신이 월두척으로 300척을 막아냈다는 소문.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백성들이 돌아왔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을 자원했다. 우리도 싸우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돕고 싶습니다. 배가 늘어났다. 백성들이 배를 기증했고 목수들이 자원해서 배를 만들었다. 12척이 20척이 되고 30척이 되고 50척이 되었다. 군량도 모였다. 백성들이 쌀을 보냈고 상인들이 물자를 지원했다. 조선 수군은 부활했다. 이순신은 계속 싸웠다. 영량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해전이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전쟁은 너무 오래 계속되었다. 1592년에 시작된 전쟁은 이제 1598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7년째였다. 7년 동안 이순신은 바다를 지켰다. 7년 동안 그는 집에 가지 못했다. 7년 동안 그는 가족을 보지 못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1597년 이순신이 백의종군 중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순신은 장례에도 가지 못했다. 그는 전장에 있었다. 어머니의 부고를 받았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혼자 막사에 앉아 밤새 울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불효자가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1598년 큰아들 회가 전사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전장에 나갔고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 이순신은 아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전쟁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어머니를, 아들을, 청춘을, 건강을, 평화를.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1598년 8월 일본에서 소식이 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 일본의 침략을 주도했던 인물이 사라진 것이다. 그의 주둠으로 일본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조선 침략의 명분도 사라졌다. 일본은 철수를 결정했다.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은 기뻐했다. 전쟁이 끝난다. 드디어 끝난다. 하지만 이순신은 조심스러웠다. 적들이 조용히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칠 것입니다. 그의 예측은 맞았다. 일본군은 퇴각하면서도 계속 싸웠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려 했다. 11월 일본군의 주력 부대가 남해안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과 협력하여 그들을 막기로 했다. 마지막 전투.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11월 19일 노량 앞바다. 이순신은 출전했다. 그의 나이 54. 7년의 전쟁으로 그는 많이 늙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밤이었다. 어둠 속에서 일본 함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퇴각 중이었지만 여전히 강력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포성이 울렸다. 불길이 치솟았다. 비명이 들렸다. 이순신은 배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했다. 전진. 적을 놓치지 마라. 전투는
밤새 계속되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군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었고 조선군은 완전한 승리를 원했다. 새벽이 가까워졌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탄환 하나가 날아왔다.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비틀거렸다.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았다. 부하들이 달려왔다. 통제사님, 통제사님. 이순신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아났다. 그는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힘을 짜내어 손을 들었다. 부하들을 막았다. 나를 안으로 옮겨라. 부하들은 그를 배 안으로 옮겼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이순신은 힘겹게 말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통제사니,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부하들은 그의 시신을 숨겼다. 깃발은 계속 흔들렸다. 북은 계속 울렸다. 명령은 계속 전해졌다. 아무도 통제사가 죽었다는 것을 몰랐다. 전투는 계속되었다. 해가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군이 패주했다. 조선군이 승리했다. 전투가 끝났다. 그제야 부하들은 발표했다. 통제사께서 전사하셨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통제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들은 배 안으로 달려갔다. 이순신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식어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울었다. 장수들은 땅을 쳤다. 통제사니, 어찌 이럴 수가.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장군. 7년을 싸운 사랑. 조선을 구한 사랑. 그가 전쟁이 끝나는 날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다. 이순신의 시신은 고향으로 옮겨졌다. 장례 행렬은 길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울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준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통제사님,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조정에서는 추도식이 열렸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시호를 내렸다. 충무공종우공. 충성스럽고 무예가 뛰어난 공시. 하지만 그 칭송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순신은 살아생전에 의심받았고 모함받았고 옥에 갇혔고 고문당했다. 그는 왕에게 신뢰받지 못했고 조정에게 존경받지 못했다. 그가 필요할 때만 불러냈고 필요 없을 때는 버렸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야 그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이순신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내 방씨는 남편의 시신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고하셨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둘째 아들 열과 셋째 아들 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다. 그들도 무관이 되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켰다. 이순신의 후손들은 대대로 그의 정신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순신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며 죽었을까? 그는 만족했을까?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선택에, 아니면 후회했을까? 더 많은 것을 가족과 함께 했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냈더라면,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 죽는 순간까지 조선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신화 속에 사라진 진짜 이순신. 이순신이 죽은 뒤 사람들은 그를 신화로 만들었다. 성, 무적의 장군.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
그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되었고 미화되었고 신격화되었다. 이순신은 두려움을 몰랐다. 이순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이순신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이순신은 두려워했다. 영양해협에서 그의 손은 떨렸다. 이순신은 흔들렸다. 백이종군 중에 그는 절망했다. 이순신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3번 실패했고 파직당했고 고문받았다. 진짜 이순신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약했고 불완전했고 고통받았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든다. 완벽한 신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우리도 그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순신은 3번 실패했다. 하지만 4번째에 일어섰다. 이순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남은 것으로 싸웠다. 이순신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칼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이순신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순신을 기념한다. 광화문 한가운데 그의 동상이 서 있다. 그는 칼을 쥐고 앞을 바라보고 있다. 사람들은 그 동상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위대한 장군이었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이순신의 승리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실패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영광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고통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강함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두려움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이순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짜 이순신이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두려워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것이다. 혼자여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다. 이순신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끈기를 요구한다. 3번 넘어졌는가? 4번째 일어서라. 모든 것을 잃었는가? 남은 것으로 시작하라. 12척밖에 없는가? 그 12척으로 싸워라. 이것이 이순신의 메시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전쟁을 치른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생에서. 우리는 실패한다. 넘어진다. 좌절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순신을 떠올릴 수 있다. 완벽한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3번 실패했지만 4번째에 일어선 사람. 손이 떨렸지만 칼을 놓지 않은 사람.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남은 것으로 싸운 사람.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 4번째를 시도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순신처럼 인간이니까. 불완전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약하지만 버티는, 두렵지만 나아가는 그런 인간. 15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에서 이순신은 죽었다. 그의 나이 54. 짧은 생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생 안에 그는 나라를 구했고 역사를 바꿨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한다. 왜일까? 왜 우리는 이순신을 잊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계속 그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것은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가는 이야기. 외롭지만 버티는 이야기. 우리는 모두 이순신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하지 않지만 버티는, 확신이 없지만 나아가는, 당신도 지금 어딘가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다. 당신만의 전쟁을. 그리고 당신도 두려울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기억하라. 이순신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칼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도 실패했을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기억하라. 이순신도 세 번 실패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네 번째에 일어섰다는 것을. 당신도 혼자라고 느낄 것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때 기억하라. 이순신도 혼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다는 것을. 당신에게도 명량해협이 있다. 12척으로 300척과 싸워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 순간이 왔을 때 이순신을 떠올려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아직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조금밖에 안 남았어도 아직 끝이 아니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아직 가능하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아직 무언가 남아있다. 그 무언가로 충분하다. 다시 시작하기. 네 번째를 시도하기. 한 번 더 나아가기. 이순신은 3번 실패하고 네 번째 나라를 세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라를 구했다. 당신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당신의 꿈을,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희망을, 무엇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3번 넘어졌다면 네 번째 일어서는 것이다. 손이 떨린다면 그래도 칼을 쥐는 것이다. 이것이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의 본보기. 영광의 역사가 아니라 용기의 증거. 그는 죽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있다. 그의 정신은 계속된다.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울린다.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12척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일어서라. 네 번째를 이순신처럼 3번 실패하고 네 번째 나라를 세운 남자처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남았기를, 당신이 넘어졌을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기를, 당신이 두려울 때 나아가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명량해협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12척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 우리가 배워야 할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영웅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영웅. 3번 넘어져도 네 번째에 일어서는 영웅. 손이 떨려도 칼을 놓지 않는 영웅. 당신이 바로 그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어딘가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록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인생은 인생록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